막다른 길에 몰린 직장인 외톨이가 심장마비로 죽고 신과 같은 힘을 가진 귀족의 아들로 환생한다. 아르스는 일본에 사는 평범하고 못생긴 실패자로 지루한 직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돌아가던 중 심장마비로 즉사하게 된다. 다음 순간 그는 눈을 떠서 전혀 다른 세계에 있음을 깨닫는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방을 돌아다니는 하늘을 나는 개를 발견한다. 하녀가 금발 소녀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다가가고 그때 아르스는 깨닫는다. 거울 속에서 자신이 이 세계의 아이로 환생했다는 것을 문자를 배우고 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쌓으며 새해가 무사히 지나간다. 그가 사는 왕국은 서머포스 왕국이라 불리며 원래는 7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전쟁을 일으켜 대륙을 점령했다고 배운다. 그 왕국 안에서 그는 람버그라는 작은 마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또한 이 세상에서 마법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가장 흥미롭다. 하지만 어린 나이 때문에 마법을 배우는 것은 그의 꿈으로 남아있다. 그의 삶은 매우 호화롭다. 그는 큰 집에 살며 항상 그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는 여러 명의 하인들이 있고 집안의 요리사가 매일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준다. 그에 대해 또 다른 차이점은 그가 아무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훈련장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는 모든 가정부와 병사로 입대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훈련하러 온다. 그가 앉자마자 모두가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남자를 발견했을 때 창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려고 하다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르스는 자신의 특별 능력을 사용하는데 이 능력은 원하는 사람의 스탯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남자가 창으로 D등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검도 D등급이지만 활쏘기에서는 B등급인 것 같아요.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활과 화살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이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웃으며 넘기는데 그는 활쏘기는 겁쟁이와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르스는 그에게 꼭 활을 사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한 번만 쏘면 그 사람은 시도조차 거부했을 거야. 하지만 아르스가 미래의 군주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활을 집었다. 그는 화살을 쐈고 모두의 놀라움에 그 화살은 처음 시도만에 정중앙에 명중했다. 모두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화살을 쏘기 시작했지만 모든 화살이 목표를 맞추는 것을 보고 자신의 궁술 재능을 깨닫게 된다. 그는 아르스에게 감사를 표했고 모두는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 패자가 활쏘기에 능하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아르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본능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술의 유일한 문제는 자신의 스탯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무서운 모습의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는데 전 능력 랭크가 고루 갖춰져 있고 12랭크 검객 10명을 혼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본다. 아버지는 그에게 패자가 활쏘기를 해보라고 했냐고 묻는다. 아르스는 솔직히 그렇다고 답했고 아버지는 그저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군주가 재능 있는 사람과 재능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저녁 식사 대화 이후 아르스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리고 현실 세계가 얼마나 왜곡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서머포스 제국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부패한 것 같고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 조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봉기하고 있다. 한편 정치인들은 경찰폭력과 기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며 국민들을 배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세계가 미국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그는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대륙 전체가 내전으로 휩싸일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데 그는 아직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의심한다. 그처럼 가족과 램버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 그는 몰래 집을 나서서 마을 시장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망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성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쇼핑하러 나왔냐고 묻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체면을 구기며 지나가면서 마법의 눈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여러 사람을 시험해보지만 그들이 모두 미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패배자들일 뿐이다. 잠시 후 그는 앉는다. 눈이 마법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문이 쾅 열리며
인종차별적인 백인 여성이 젊은 남자를 거리로 내쫓으며 그 같은 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인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듯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말킨이라 부르며 더럽고 역겹다고 말하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갑자기 책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읽었던 것을 떠올린다. 그 책에는 이 사람들이 먼 대륙 출신이며 서머퍼스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젊은 남자는 단지 배고프고 지친 채 땅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때 아르스가 다가와 그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넨다. 이것에 놀란 남자는 자신을 레이라고 소개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미래의 영주가 왜 말킨을 도우려 하는지 궁금해한다. 처음에 레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천천히 빵을 받아들여 배고픔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고 아르스는 마법의 눈으로 그의 능력치를 확인한다. 완전히 놀랍게도 이 남자는 여러 개의 A급과 S급 스킬을 가진 완전한 실력자로 밝혀졌고 이는 그에게 자신의 강력한 아버지인 레이븐경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이 남자가 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하고 레이는 그를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한 뒤 걸어가려 한다. 미래의 영주는 그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고 레이는 그에게 혼자 두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마침내 자신이 로반트 경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맛있는 음식을 약속하며 그를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한다. 레이가 결국 동의하고 둘은 아르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멋진 요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르스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레이를 올려다보지만 인종차별하는 하녀가 그에게 오래된 접시에 콩이 담긴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래의 군주와 같은 음식을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식사를 다 하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이 나라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믿을 수 없지만 백인 미국 소녀와는 달리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의자를 레이 옆으로 끌어오고 함께 먹자고 제안합니다. 하녀와 집사는 개입하려 하지만 아르스는 그들에게 입 다물라고 말하며 레이는 그의 손님이라고 합니다. 하녀는 즉시 그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내놓고 레이는 기꺼이 그것을 먹는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예전에 밴드에서 일했다고 밝힌다. 그 밴드는 그가 어릴 때부터 키워준 용병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투에서 그들 모두가 죽었고 그는 이 차갑고 무자비한 세상에 홀로 남았다. 아르스는 그가 안타까워서 레이를 아버지의 방으로 데려가 그를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인종차별적인 그의 아버지는 레이를 한 번 보고 허락을 거부한다. 말키는 쓸모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맞서서 그의 본능이 레이가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대륙 전체의 평범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는 레이가 그를 전투에서 이기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완전한 괴물이고 대륙 전체에서 최고의 검객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겁을 먹는다. 그는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는 그를 무시하고 훈련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나무검 한 쌍을 부르고 경비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레이를 M단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레이버는 규칙을 알려준다 마냥 레이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한 번이라도 그의 몸에 맞히면 그는 경비원으로 채용될 것이다. 하지만 마치지 못하면 즉시 마을을 떠나야 한다. 시간이 시작되고 레이번이 강력한 배기를 퍼붓자 전투가 시작된다. 레이는 피하지만 나무 검으로도 그 공격이 그를 죽일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레이븐이 다시 공격을 퍼붓자 레이가 막아낸다. 아직도 이 군주의 강력함과 빠름을 믿지 못하는 레이. 큰아버지는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레이는 그냥 맞고 피하며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그는 알아차린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란 듯 보이고 아무도 이 군주에게서 단 한 번의 공격도 견뎌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레이븐은 전력을 다해 공격하며 레이의 어깨를 가격해 그를 땅에 쓰러뜨리지만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표정이 진지해지자 그는 레이븐에게 돌진하는데 레이븐은 반격하려 하지만 레이는 피하며 그 아래로 미끄러지며 뒤에서 공격한다. 태양광선을 이용해 군주를 눈부시게 만들어버린다. 그 후에도 레이븐은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군주에게 공격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였다. 레이가 감을 잡아가던 찰레 레이븐은 시간이 끝났다고 알리지만 레이가 실제로 공격을 거의 성공시킨 점을 인정해 승리를 주기로 결정한다. 레이븐은 기뻐하며 레이를 축하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르스가 또 다른 재능 있는 인물을 찾아냈다며 칭찬한다. 그는 정말 신이 내린 능력을 가진 것 같다며
나머지 경비병들과 군인들은 레이를 둘러싸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훈련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날 늦게 레이는 자신의 수용을 상징하는 드레스를 입는다. 가족으로서 무릎을 꿇고 아르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레이가 아르에 합류해서 집에서 일한 지 몇 달이 흘렀고 처음에는 다른 일꾼들이 피부색 때문에 조금 인종차별을 했지만 점차 모두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겨루며 기술을 연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르에 선생님에게서 수업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지능은 급상승하여 지금은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레이는 한때 자신을 싫어했던 한여들도 꼬시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공손한 태도와 잘생긴 얼굴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레이와 아르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대륙의 역사와 각 지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그들은 서머포스 왕국이 한때 강력한 세력으로 군림하며 가장 강한 왕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레이에 따르면 그 왕국은 심각한 쇠퇴 상태에 있다. 옛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인 새 왕은 겨우 8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모든 권력은 어린 왕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손에 있다. 그들은 어린 왕을 이용해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여러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의 영주들과 공작들은 왕국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군대를 유지하며 이 갈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르는 자신의 군에는 지금까지 반란이 없었음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매일 훈련하며 더 많은 병력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도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레이 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르는 레이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가장 먼저 발발할 것 같냐고 묻고 망설임 없이 의심하는 레이는 그들이 사는 지역 근처의 영주가 정말 나이가 많고 허약하다고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영주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며 전쟁은 계승 문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레이는 영주에게 두 아들이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맏아들이 계승권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은 동생이 더 유능하고 더 나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영주가 죽기 전에 계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형제는 서로 싸우게 되고 왕국 전체가 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어느 편을 선택할지 묻고 레이는 아마도 법에 따라 큰형을 정당한 상속인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아버지가 다치면 어쩌나 걱정한다. 레이는 그들에게 입지를 강화하고 안전을 높일 탁월한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둘 다 근처 마을로 가서 인재를 탐색할 준비를 한다. 앞마당을 지나가던 중 레이븐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 좋은 마법사를 찾아보라고 말한다. 좋은 마법사는 잃어버린 전투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마법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때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잠재된 힘을 끌어내라고 마법의 보석을 건네주었지만 아르스는 마법에 전혀 소질이 없었고 아버지는 다시 시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군을 떠나 근처의 마을로 떠난다. 그곳은 그들의 작은 마을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 보인다. 아르는 레이에게 언젠가 자신의 군도이처럼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레이는 그저 더 미소를 지으며 아르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재능을 찾기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그는 평균 이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시 앉아있다. 레이는 이 도시에는 5만 명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마을보다 10배나 많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넓은 거리들을 걷던 중 아르스는 갑자기 작은 황량한 곳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에 놀란 그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가 이런 빈곤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레이는 그에게 인생 교훈을 주며 부자들이 많은 곳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에 아르스는 자신의 마을을 이 도시처럼 만들고자 했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조금 후 그들은 중심시장에 들어서고 아르스의 눈은 판매되는 수많은 물건들을 보며 반짝이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는 다른 대륙에서 수입된 용화를 판다고 주장하는 남자의 말을 듣고 아르스는 언제든 탈 수 있는 애완용 용을 갖는다는 생각에 바로 마음이 끌린다. 그는 즉시 판매자에게 가격이 얼마인지 묻고 판매자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이 매우 희귀한 알들을 개당 은화 한 잎에 팔겠다고 대답한다.
아르스는 즉시 그에게 3개를 살 것이라고 말하고 가방을 뒤적이며 돈을 찾기 시작한다. 레이가 그를 밀쳐내고 판매자의 목에 단검을 들이대자 그는 판매자에게 말한다. 그가 귀족 위조품을 팔았다고, 이는 사형에 처해질 만한 일이라고.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레이는 이 달걀들을 공식적이나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년 동안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대륙에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 물품들이 밀수된 것이거나 둘 중 하나야. 게다가 용의 알은 매우 희귀한데 어떻게 그런 하찮은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졌을까? 그는 이 거짓말하는 공기 낭비를 제거할 준비를 한다. 아르스가 그를 멈추게 하자 레이는 즉시 본능으로 돌아와 아르스에게 사과하며 어떤 벌도 감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앉는다. 아르스가 가판대에서 디저트를 사기로 했을 때 놀랍게도 소매치기가 아르스와 부딪히며 그의 돈 주머니를 훔쳐 달아난다. 레이는 즉시 아르스를 붙잡고 도둑을 쫓기 시작한다. 도둑은 군중 사이를 이리저리 헤치며 달아난다. 하지만 레이는 망토를 잡아당겨 벗기고 그 아래 젊은 파란머리 소녀를 드러낸다. 소녀는 골목으로 급히 들어가고 레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녀가 몇몇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땅에 때리는 것을 본다. 아르스가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우두머리가 그에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려 한다. 레이는 즉시 그의 팔을 잡고 배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다. 다른 두 남자가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레이는 그들 역시 재빨리 제 앞에 땅에 넘어뜨리고 도망가게 만든다. 아르스는 마법의 눈으로 그 소녀를 바라보는데 그 젊은 여성이 에덜랭크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법 능력치를 보고 놀란다. 그래서 즉시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하며 가신이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레이는 그 소녀가 도둑이라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급여와 좋은 음식이 보장된 편안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 소녀는 아르스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녀는 그런 버릇없는 귀족 아이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요? 그녀에 따르면 모든 귀족은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녀 자신도 귀족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도망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잡으려 했던 거라고 합니다. 아르스는 그녀에게 이성을 잃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법사 하지만 그 소녀는 한 번도 마법을 써본 적이 없다고 답한다. 레이는 포기한 것임을 깨닫고 소녀에게 지갑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녀는 말없이 준다. 갑자기 작은 아이들이 골목길로 몰려들어 그녀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이 고아들을 돌보고 먹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르스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녀에게 지갑을 건네고 곧 떠난다. 그날 밤 아르스는 발코니에 앉아 자신이 그런 재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때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도둑 소녀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즉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내려가고 아이들은 모두 세 명의 남자가 공격해와서 차를 데려갔다고 울면서 말한다. 한편 차는 도시 반대편으로 끌려가고 깡패들은 노예상 앞에 그녀를 바닥에 내던진다. 그들은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상처를 견뎌낸다. 노예상은 깡패들에게 그녀의 얼굴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변태 귀족이 그녀를 사가려 하는데 얼굴이 최대한 예뻐야 하기 때문이다. 깡패들은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준 주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았는데 알고 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차가 일어나서 주머니를 다시 빼앗고 도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깡패들이 더 빨라서 다시 잡아 넘어뜨리고 땅에 눕혀요. 노예상인은 그녀에게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설령 도망치더라도 그녀는 계속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항상 도망다니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요. 그가 그녀의 정신을 더 이상 꺾기 전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격렬하게 감시하던 남자를 다치게 하며 레이가 방에 들어온다. 첫 번째 주먹을 맞고 다음 두 깡패도 매우 쉽게 처리하며 그는 칼을 들고 배신자 옆에 서 있는 남자를 향해 던진다. 노예상은 즉시 모두 멈추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아르스는 결국 방으로 뛰어들어 차르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그 소녀는 그를 여기서 본 것에 놀란 듯 보인다. 노예상은 이 작은 아이가 옷차림과 말투로 보아 귀족인 것 같다고 깨닫고 그는 차분하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묻고 아르스는 즉시 그 소녀를 해방시키길 원한다고 답한다. 노예상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노예를 파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르스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찰이 도망치라고 하자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다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녀의 야망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희망과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노예상인은 이것이 매우 웃기다고 생각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는 좋은 주인을 공손히 섬기는 것뿐입니다. 아르스는 화가 나서 웃지 말라고 말하며 어른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그녀가 결정할 일이지 그 같은 비열한 노예상인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찰르는 이 연설에 깊이 감동하며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어릴 적부터 혼자서 삶을 헤쳐나가야 했고 거리를 떠돌며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에도 어두운 골목에 머물렀으며 훨씬 수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부양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며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그러나 노예상은 참을 수 없어서 주장한다. 그는 아주 정중하게 말했었는데 아이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고 그는 너무 일찍 깨어난 것 같다. 몇 명의 깡패들이 계단을 내려와서 그들 주위에 모여들며 그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단순히 레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 깡패가 아르스에게 싸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싫다고 하자 레이가 목을 잡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리쳐요. 그는 모두에게 말하죠. 그들이 아르스경을 험담한 큰 실수를 했다고 이제 이 죗값으로 죽음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단검을 꺼내고 한 깡패가 병을 깨뜨리며 모두에게 레이 주변에 모이라고 말해요. 그는 혼자니까요. 하지만 이건 통하지 않아요. 레이는 우아하고 정밀하게 모든 공격을 피하며 복부를 몇 차례 찌르고 다른 한 명에게 단검을 던집니다. 계속하려던 찰나한 깡패가 뒤에서 칼로 그를 붙잡아요. 하지만 레이는 그를 바닥에 내리꽂아 노예상인을 겁주고 노예상인은 마법사들을 부른다. 두 마법사는 즉시 기본 화염 주문을 외워 레이에게 쏘아댄다. 레이는 쉽게 그들의 마법을 베어내고 그들을 완전히 때려 눕힌다. 노예상인은 이 상황에 겁에 질려 마침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위층에서 거대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맥주를 들이켜며 내려온다. 그는 무슨 소란인지 묻고 노예상인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한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준비한다. 찰르는 아르스에게 이 남자가 큰 문제라며 도망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르스가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고 찰에게 이 경기는 쉬울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말한 대로 레이는 샹들리에에 매달려 첫 공격을 쉽게 피한다. 그 후 뛰어내려 그의 얼굴을 발로 찬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달려들어 레이를 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강하고 싸움에 능숙해서 즉시 깔끔한 어퍼컷으로 턱을 가격해 뚱보를 기절시켜 경기를 끝낸다. 노예상인은 이제 꽤 겁을 먹고 그들에게 이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르스는 주머니에 든 동전들을 꺼내며 그녀를 사겠다고 말한다. 노예상인은 이미 그녀를 다른 귀족에게 팔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레이가 나서서 노예상인에게 어차피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돈을 받거나 돈 없이 남아서 다른 귀족과 거래하라고 한다. 이 위협에 노예상인은 결국 굴복하고 돈을 받아들이며 법적으로 찰르를 아르스에게 팔게 된다. 그들이 노예상인 사무실을 나설 때는 이미 새벽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든 가기 전에 찰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언덕 위로 데려가고 거기서 아르스는 나처럼 힘겹게 걷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정상에 도달해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봅니다. 그녀는 이곳이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찾던 비밀 장소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 레이는 그녀에게 마법의 로켓을 건네 그녀의 마법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 봅니다. 그녀는 그것을 목에 걸고 자신은 마법이 없다고 경고한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문을 외우는 순간 거대한 만화의 파도가 그녀에게서 쏟아져 나오며 하늘에서 폭발하는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내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 아르스와 레이까지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 후 그녀는 다시 고아 아이들을 만나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뒤 아르스의 집으로 여행을 떠난다. 마침내 돌아온 후 아르스는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는 처음에 아르스가 새 식기 세척기를 샀다고 생각한다. 빈줄, 빈줄,
아르스는 자신이 뛰어난 마법사이며 전장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자는 부엌에 있어야지 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녀를 거부한다.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샤르는 하늘에 엄청 강한 화염 폭발을 쏘아 올리고 레이브는 충격을 받아 즉시 카드처럼 접히며 그녀를 루벤트 가문에 환영하고 모두 함께 들어가 다음날 펼쳐질 모험을 준비한다. 그가 샤르를 신하로 영입한 지 3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그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여 모두 쉽게 승리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 대륙 전체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이 지역 병사들의 사기는 매우 높다. 이는 그의 아버지의 뛰어난 전술 덕분이기도 하고 또한 전장에서 엄청 강력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한 샤르 덕분이기도 하다. 단 한 명의 마법사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고 그 이후로 레이브는 더 많은 마법사를 자신의 제자로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르스는 이제 남동생과 여동생 쌍둥이 2명이 있어요. 그는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했고 지금은 매우 어리지만 아와에스 등급 능력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르스는 더 많은 재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동안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레이는 그에게 2명의 사냥꾼 형제에 관한 정보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꽤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르스는 즉시 흥분하고 그에게 가서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잠시 후 그는 레와 함께 숲속으로 나가 작은 오두막을 찾는다. 그곳은 사냥꾼들이 사는 곳인데 그들은 나무가지 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샤르에게 의해 저지당한다. 아르스는 그녀에게 최근 이 숲에 들어온 몇 명의 사냥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금 막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한다. 샤르는 오늘 하루 동안 시간이 비어 있으니 그와 함께 가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충돌시를 대비해 그를 2개의 에어백 사이에 넣어 보호한다. 레이가 질투심에 그녀에게 말하길 아마 걷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데 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녀는 전쟁에서 싸워서 성과도 내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좀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한다. 그들이 말다툼하는 동안 덤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야생 멧돼지가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나 말이 놀라게 하고 즉시 화살에 맞아 쓰러진다. 갑자기 2사람이 울창한 덤불 속에서 나타나 사냥에 성공한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손님들을 보고 갑자기 다가와 묻기 시작한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 줄 몰라서 괜찮은지 물어본다. 아르스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이 최근에 이사온 헌터 형제들이냐고 묻는다. 형제들은 최근에 이사 왔다고 답하고 아르스는 재빨리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하는데 꽤 괜찮은 수치임을 알게 된다. 이 능력치는 평균 이상이지만 대단한 수준은 아니다. 형제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고 아버지는 사냥에서 가져온 신선한 고기를 항아득상에 올려놓으며 주인의 아들이 방문할 줄 몰라 부족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아르스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샤르는 참지 못하고 잔치를 즐기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여기 온 이유를 묻는다. 아르스는 그의 아들이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들을 분석한 후 그는 그들이 로벤트 카운티 군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의 아들들이 고위 장교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아르스가 막내 아들에 대해 묻는 동안 샤르는 한 가지를 알아차린다. 작은 소년이 빵 한 조각을 훔치려고 하고 조용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제대로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가 다음에 보는 것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데 그 아이는 100이 넘는 지능과 S급 전략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술을 쏟으며 기침을 시작하는데 이 정도 지능은 전설적이며 이 왕국 전체에서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사과하며 말합니다. 형과 달리 로즈는 꽤 서투르다. 하지만 아르스의 눈은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고 반드시 로즈를 자신의 가신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이 말의 노인과 그의 아들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는 로즈가 골칫거리가 될 뿐이라며 아르스에게 제고하라고 하지만 아르스는 아이에게 다가가 신나서 자신을 위해 일할 가신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 아이는 두려운 표정으로 올려다보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강요할 거라 생각한다. 그는 울기 시작하고 바로 거절하며 쉽게 죽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는 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꾸짖지만
로즈는 그냥 도망쳐서 방 안에 숨는다. 아르는 계속 거절당해서 슬퍼하지만 아버지는 로즈는 못한다며 사과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로즈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고 형들과 달리 활쏘기나 나무 패기 연습도 하지 않아. 그래서 사냥을 못한다. 아르는 아버지에게 체력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며 형들과 달리 그는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전략가가 될 거야. 아르스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서 노인에게 한 번 더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어. 그는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어. 하지만 아르스를 보면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 아르스는 그를 달래려고 하며 절대 그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냐고 물었어. 그 아이는 엄마가 자주 읽어줬다고 대답했어. 책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책을 계속 읽는다. 아르스는 거래를 조금 달콤하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집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 말에 어린 소녀는 마음이 끌리지만 한 권만 가져가도 되냐고 묻고 아르스는 동의한다. 그날 늦게 그들은 세 형제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오지만 좋은 소년이 그와 놀려고 하자 로즈는 즉시 울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차르에게 형들에게 이곳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로즈를 도서관으로 데려가자 소녀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책들에 바로 매료된다. 책들을 골라 읽기 시작하고 아르스는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며 나중에 만나자고 말한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르스는 갑자기 깨어난다. 공부하다가 잠들었던 것을 깨닫는다. 그는 로즈가 도망갔을까봐 걱정하며 곧장 달려 내려간다. 하지만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로즈도 수많은 책들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레이는 아르스에게 이 소년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단어를 즉시 배우고 매우 깊은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 아르스는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는데 이미 많이 증가한 것을 보고 놀란다. 마침내 형제들이 도착해 로즈를 책더미에 둘러싸여 있다고 놀리기 시작한다. 로즈는 글도 읽지 못하는데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아르스는 무슨 얘기냐고 묻는다. 사냥꾼들은 엄마 말고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사냥꾼들이라 아무도 글을 읽을 줄 몰랐고 로즈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이야기들만 들었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로즈가 마침내 깨어나자 아르스가 어떻게 글을 읽는 법을 배웠냐고 묻는다. 로즈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그냥 듣고 책에 있는 글자 모양과 맞춰가며 글을 읽는 법을 배웠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은 크게 놀라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네가 겨우 2살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지? 하지만 로즈는 그가 태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폭탄 선언을 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르스는 로즈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기로 결심하고 양궁만이 사냥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덧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로즈는 이미 생각해봤지만 자신감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아르스는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한다. 잠시 후 노인이 정글에 도착하는데 한가운데에 거대한 덫이 놓여 있는 것을 본다. 형들이 신나서 로즈가 이 함정을 혼자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이미 그 안에 멧돼지 여러 마리가 갇혀 있다고 한다. 로즈는 수컷 멧돼지들이 노란색의 화를 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매달린 문을 그 색으로 칠했고 멧돼지가 그것을 쳐서 안에 갇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는 경계 주변에 특별한 약초를 걸어두어 암컷과 새끼들이 그 식물 냄새를 싫어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했다. 이것은 새끼들을 과도하게 사냥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개체수를 줄이고 멸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빠의 승인을 받으려 신나게 바라보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해 더욱 슬퍼합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에 앉아 어머니가 그를 낳은 후 병에 걸려 돌아가신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데 형들과 아버지가 술을 마시러 지붕 위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왜 로즈에게 그렇게 엄격했는지 묻자 아버지는 울기 시작하며 말합니다. 그가 항상 그에게 엄격했던 게 모두 그의 잘못이라고 사냥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는 지금 그에게 차갑게 구는 게 로즈가 자기를 싫어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해. 그래야 자기가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아르스 경의 곳으로 떠나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로즈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울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 다음날 아르스는 형들을 데리러 오는데 로즈가 절대 오지 않겠다고 할 줄 알았던 거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소녀는 큰 가방을 들고 뛰쳐나와 아버지에게 자기를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
그 남자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항상 함께 살 것이다.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든 형제들은 충성을 맹세한다. 젊은 영주에게 그들은 그의 가신이 되어 앞으로의 모험을 기다린다. 3년이 더 지나고 아르스가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다. 아르스는 아버지 대신 그들의 군대를 이끌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한다. 1년 전 미션 공작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형은 유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동생이 새로운 공작이 되기 위해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형은 최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에 많은 귀족들이 그를 계승전쟁에서 지지했다. 이로 인해 미션은 내전으로 둘로 나뉘었고 이웃 공국인 사이츠가 이를 틈타 침공했다.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든 것은 아르스가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 약혼자가 오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아르스는 약혼자 이야기를 듣고 격하게 놀라고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혼했었다는 사실을 잊었을 거라고 말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혼자로부터 온 편지를 건네고 아르스는 즉시 친구들에게 달려가 긴급 상황을 알립니다. 그는 자신이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고 이제 그녀가 방문하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하녀가 즉시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약혼자가 이미 문 앞에서 아르스가 긴장하며 그녀를 맞이하러 간다. 그는 과거에 여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약혼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한다. 그 소녀는 자신을 리샤라고 소개하고 아르스는 그녀의 귀여움에 반한다. 그러다 그녀의 외교, 능력치가 100이고 야망이 80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깜짝 놀라며 리샤가 달콤한 소녀인 척하며 가족을 장악하려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가 미소 짓자 그는 갑자기 멈추는 것을 잊는다. 그가 가족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대신 그녀에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녀를 초대했고 리샤와 그녀의 집사가 모두 그녀를 환영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집사는 레이를 보고 인종차별적으로 돌려고 했어요. 하지만 리샤가 그를 말렸어요. 그녀는 레이와 그의 전장에서의 위대한 업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에게 그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집사는 사과했고 아르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 후 하녀들이 리샤에게 장미 꽃다발을 선물하며 환영했고 그녀는 기쁘게 그것을 받는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칭찬하고 모든 하인들에게 정중히 인사한다. 아르스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탄하며 바라볼 뿐이다. 곧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리샤는 그의 얼굴에 소스가 묻었다고 지적한다. 아르스는 당황해 급히 닦으며 리샤가 정말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녀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느낀다. 그녀도 정말 귀엽고 만약 그가 그녀의 높은 외교력과 야망을 미리 보지 않았다면 이미 그녀에게 반했을 거야. 리샤는 그 길에서 람버그 씨를 봤다고 말하며 그것이 꽤 활기차 보였다고 해. 아르스는 날씨가 맑았다면 그녀에게 시내 구경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고 리샤는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 거의 즉시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깜짝 놀라며 혹시 자신이 날씨를 조절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혐의를 부인하며 그냥 구름을 봤다고 말했어요. 여기로 오는 길에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리샤는 아르에게 지금 날씨가 좋아졌으니 마을 구경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가 인사하며 아르에게 함께 온 소녀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약혼녀라고 소개했고 여성들은 즉시 좋은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르스는 곧 두 상인이 싸우는 곳에 도착한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명이 잘못된 종류의 마법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이 영토의 후계자로서 싸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샤가 그를 무능하다고 선언하고 영토를 빼앗을 것이다. 갑자기 차르가 나타나 두 상인을 한 번에 제압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를 조용히 하려고 하지만 리샤는 그녀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즉시 그녀를 전설적인 마법사로 알아보고 자신이 그녀의 열렬한 팬이라고 주장한다. 리샤는 차르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 요청을 하고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 후 그녀는 아르스에게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에게 작은 부탁을 하며 갈등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한다. 리샤는 이미 두 상인 앞에 서서 싸움을 멈추고 잘생긴 얼굴을 망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자신을 아르스의 약혼녀라고 소개하고 남자들은 싸움을 멈추고 축하한다. 그 후 리샤는 마법석 상인에게 자신의 소리 마법석을 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두 번째 상인에게 그가 필요한 화염 마법석을
그녀의 영토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화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아르스라고 모두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상인들은 그녀를 믿고 아르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우는 이 기회를 잡아 그들에게 항상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아르는 리샤에게 감사하고 둘은 다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리샤는 전에 받은 호의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해요. 아르는 긴장하며 그녀의 호의를 기다리지만 리샤는 그가 어떤 여자들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진짜 의도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는 그녀의 지능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는 리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라고 말해요.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의 의도를 표현한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참고하겠다고 말한다. 그날 밤 그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아르스는 아직도 약혼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잠자리에 든다. 그가 이불을 들추자 그는 깜짝 놀란다. 리샤가 거기에 숨겨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아르스는 그녀가 잘못된 방에 있다고 말하지만 리샤는 그를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대화를 언급하며 이제 그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아르스는 대화를 시작하며 차를 따라주고 리샤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차를 뱉어내며 무슨 뜻인지 묻는다. 리샤는 자신에게 상대방이 감정을 숨겨도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힌다. 처음 아르스를 만났을 때 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읽은 감정은 의심이었다. 리샤는 그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친절하게 대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심은 커져만 갔고 그는 그녀에게 솔직해지라고까지 요구했다. 그녀는 아르스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심하는지 묻고 그는 이 모든 문제가 그녀의 상태를 봤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속성을 볼 수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녀의 높은 외교력과 야망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가 보여주는 친절한 행동이 단지 연기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리샤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고 자신이 정말로 큰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아르스가 그녀에게 어떤 야망인지 묻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모든 여성의 야망은 첫눈에 반할 뛰어난 남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르스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들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는 귀족의 딸로서 리샤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처럼 작은 영지의 상속자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웃으며 방금 그의 생각을 정확히 읽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영토가 정말 작다고 말하며 만약 아르스가 못된 사람이었다면 약혼을 깨기 위해 뭐든 했을 거라고 한다. 그 말에 아르스는 충격을 받지만 그러자 리샤가 이제 정말 그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금 그들의 가문이 약하지만 아르스에게서 크게 성장하고 강해질 재능을 본다고 한다. 그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은 그가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리샤는 그것이 그가 훌륭한 남자라는 충분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반하게 되었어요. 아르스는 그것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며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해요. 그는 혼자 남자마자 당황하고 리샤의 야심이 정말 귀엽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의 문 밖에서 리샤도 그녀가 몰래 한 대담한 행동에 대해 여전히 당황하고 있어요. 소년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고백했지만 그녀도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날 그녀는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귀족들의 세계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더러운 곳이라고 귀족들은 어떤 방법이든 써서 남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해요. 리샤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은 항상 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Until she saw 행복하게 결혼한 강하고 번영하는 남자를 본 그날까지. 그날 그녀는 만약 자신도 뛰어난 권력과 명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면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으며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기술을 연마했고 강한 가문과 결혼할 기회를 찾았다. 리샤는 약한 가문인 아르스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가 처음 준 인상도 좋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해도 그는 점점 더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동을 했다. 그들이 시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르스는 그녀의 연약한 발에 길이 너무 거칠다며 사과했고 신발이 아플까봐 연고를 가져다 주었다. 그때 리샤는 아르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심도 함께 느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이상적인 남자로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 지금 리샤는 아르스가 유능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친절함 때문에 약해지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사람으로서 그녀는 맹세한다.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첫 만남 이후 아르스와 리샤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이전 삶에서는 한 번도 여자와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했다. 하지만 편지 속에서는 그녀와 살짝 어울릴 수 있었다. 리샤가 다시 그를 찾아오고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위해 꽃씨를 선물한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자신의 고백에 대한 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상기시킨다. 아르스는 당황하지만 그녀는 그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말한다. 자신이 그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들은 편지를 통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왕위 계승 전쟁이 멈추는 시간이 찾아온다. 아르스의 아버지도 점점 회복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븐 경의 건강이 점점 악화됩니다. 의사가 그의 방에서 나오며 어린 아르스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때인 것 같다고. 아르스는 이 모든 상황에 정말 불안해합니다. 한편 미션의 현 통치자는 결국 암살당하게 되는데 그는 미친 왕처럼 뒤에서 찔린 후 도망치려고 합니다. 불행히도 암살자는 결국 궁지에 몰려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음날 밤 이 소식이 레이븐 경에게 전달되고 그는 충성스러운 의회 앞에서 편지를 읽는다. 그 후 그는 로즈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로즈는 지금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따르면 고인이 된 영주의 두 아들 사이에 치명적인 전쟁이 불가피하며 그들도 병력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레이븐은 상황을 생각하며 지금 어떤 임무를 맡은 군수는 상속 문제에서 한 아들을 선택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군수 루미는 장남을 차남보다 선택할 것 같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맏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레이반이 일어나려고 하자 그는 다시 의식 없이 침대에 쓰러진다. 며칠 후 마침내 소환장이 레반트 가문에 도착한다. 군주에게 자신을 소환해 출석하라는 명령이다. 아르스는 편지를 읽고 레이에게 말한다. 그의 아버지는 직접 군에 나갈 상태가 아니라고. 레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르스에게 말하며 동의한다. 그는 그에게 다음날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찰과 함께 군수와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아르스는 아버지를 대신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카나르 군에 도착하는데 이는 아르스를 놀라게 한다. 이렇게 큰 곳이 한 명의 군주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에 그들은 성문까지 걸어가는데 경비원이 막는다. 아르스는 루미 경이 보낸 편지를 건네며 주장한다. 그가 레반트 가문을 대표하러 왔다고. 경비병은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이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샤르르 브레 공주로 레이를 레반트 가문의 사신으로 인식한다. 경비병은 즉시 그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회의실로 안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루미 영주에 가신 중 한 명인 렌을 만나게 된다. 그는 모든 능력치가 평균 이상인 다재다능한 인물로 보인다. 그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아버지 대신 어린 영주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레이와 샤르를 향해 루미 영주의 가신으로 들어오고 싶은지 묻는다. 이것은 아르스에게 약간 두려움을 주지만 그의 신하들은 충성스럽고 제안을 거절한다. 곧 아르스는 회의장에 들어가자마자 강한 분위기 때문에 물고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테이블에 앉는다. 한 노인이 어릴 적에 아르스를 기억하며 다가와 그에게 쿠키를 건네고 뚱뚱한 사람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모두 일어난다. 캐나르의 영주가 렌과 함께 방에 들어온다. 아르스는 즉시 루미 영주의 스탯을 엿보기 시작하며 깨닫는다. 요소도리, 사슈와 非常に高いステータスと能力を持っているようだ。父親のステータスには遠く及ばないけれども、ルミのレンの信頼できる主演は彼に不足しているすべての素形を与えている。アルスによるとルミとレンは一緒に、おそらく国のために最良の決定を下すだろう。主は他の貴族たちに作ったままでいるように良い。ミッションの支配者が殺害されたことを説明し、パジナマ臭い戦争がダムっていることを告げる。
彼は町に呼びかけたのは町が支援することを明確にするためだと伝える커런경 마다들과 막내 아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라. 늙은이와 뚱뚱한 사람 모두 즉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르스도 그들의 말을 따르며 약속한다. 다가오는 전쟁에서 마청을 지원하겠다고. 귀족은 계속해서 모두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웃군이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하고 공격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방어할 충분한 병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후 그는 법정을 해산시키지만 떠나기 전에 아르스에게 다가가 아버지를 대신해 의회에 참석한 것을 칭찬한다. 루미는 람베르크 영토가 매우 작지만 최근 몇 년간 믿기 힘든 인재들을 영입해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르스에게 계속 잘해달라고 말하고 떠난다. 하지만 아르스가 움직이려 할 때 뚱뚱한 남자가 그를 멈추고 자신을 리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다. 그는 아르스에게 자신의 딸이 매우 속상해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그녀에게 편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아서요. 갑자기 아르스는 답장을 보내고 싶었다는 것을 떠올리지만 매번 글을 쓰려고 앉으면 무언가가 방해했어요. 그 살찐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궁궐에서 보내며 정치인들의 책략과 속임수 모두를 배웠어요. 그는 결국 아르스에게 이 소년 군주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알았지만 이제 그는 아르스가 그녀를 잘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녀를 노려본 것에 대해 사과한다. 아르스도 사과하며 편지를 꼭 쓸 것이라고 약속한다. 람베르크 영지로 돌아와서 레이븐 경은 아르스가 전쟁 회의에 참석한 것을 칭찬하며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어른이 된 증거라고 말한다. 이 말에 그는 정말 기뻐하지만 자신의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매일 레이와 함께 훈련을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발전하는데도 그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레이가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한다. 그는 모든 모의 전투 동안 자신이 얼마나 확실히 패배했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실전 경험이 없으면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갑자기 로즈가 마당으로 뛰어들어 아르스에게 편지를 건넨다. 그 편지는 루미 경에게서 온 것으로 이웃군이 옛 군주의 영토를 침범했고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경고였다. 이 일은 아르스에게 정말 무섭게 다가오지만 그는 아버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군대를 이끌어야 해서 그는 병사들을 불러서 연설을 하려고 한다.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뒤에서 나타나서 자신이 병사들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르스가 항의하려 할 때 레이븐은 아직 전사가 아니라고 단순히 대답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레이븐은 사형수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아르스에게 처형을 지켜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그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병사들을 전장으로 이끌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범죄자는 교수대에 끌려가서 즉시 참수된다. 그리고 레이븐이 예상한 대로 아르스는 아직도 너무 온순하고 연약해서 땅에 구역질을 하기 시작한다. 레이븐이 병사들에게 출발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떠난다.